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두 번째 금요일에 진행되는 밀리터리맨 코너입니다. 이 밀리터리맨은 뭐 말 그대로 군사 전문 코너인데요. 제가 군사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역 병장의 신분으로 한번 질문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문가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름 아니고 이번엔 또 북핵 실험 이야기 해야 되겠죠.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지난 3일에 있었는데요. 안보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북핵 해법에 관련해서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 포럼에서 만나서 원유 중단해달라는 이야기 뭐 등등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근데 문제는 한판 붙을까요 그냥?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영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6차 핵실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워낙 사안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예.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에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어차피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갈 것이다. 네네. 그렇지만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한반도 정세를 놓고 배경이 북한은 왜 이렇게 막 가는 걸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현재 상태에서는 핵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네.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정부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슨 협상이나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네. 우선은 핵 능력 고도화, 다시 말씀드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핵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핵폭탄, 네. 이 개발에 최대한 매달려서 그것을 완벽하게 달성한 뒤에 그걸 갖고 미국과 협상한다.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서 이제는 북한이 협상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압축적으로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 실험을 하면서도 보면 내부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네. 지난번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장마당이 상당히 많이 일단 밑에 층의 어떤 경제 생활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경제적 성장의 기반을 놓고 마음 놓고 지금 실험하는 거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의 지금 핵실험과의 연관고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9% 나왔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총액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닌데 북한의 경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드라이브를 걸어도 사실상 그 내부 아래로부터의 지지는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시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게 몇 년째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으로 치면은 이미 정권이 한번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 그 보고가 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 2012년부터 하면은 13, 14, 15, 16, 17 그래서 지금 6년째 지금 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한번 이미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꽤 긴 동안에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 행위를 시작할 때는 일부에서는 1년 또는 3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5년, 6년째 넘어가고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정치는 아마 자기가 한 30년, 40년 동안에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모든 그런 정치 또는 경제 또는 대외 관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부분은 자신의 그 중장기적인 장기 통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그렇겠네요.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횟수를 여쭤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보통 이런 독재 세습 권력 체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밑에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 12월 7일 날 죽었다는 뉴스가 뜨고 17일. 예. 근데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정치 학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한국, 러시아를 놓고 이 정도의 정치 군사적인 전략을 짜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천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막가파로 봐야 되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김정일 위원장이 스트로크가 왔던 게 2007, 8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진 정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이 온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압축적으로 김정은에게 이제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과정을 북한이 보여줬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은 아버지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신중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하면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이제 젊은 혈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달성을 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외부 세계가 자신을 제대로 건들기 어렵다 이렇게 또 판단하면 또 계속 또 드라이브를 가죠. 그런 점에서는 아버지 김정일과는 좀 다른 차원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봤을 땐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 공산당 대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북핵 실험에 경로를 한 게 아니라 사드 배치 소식에 경로를 했다고 알려졌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북핵에 대한 내용도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미 상당한 지식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 국가 전략적 대외 전략적 측면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중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을까요? 파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저도 최근에 이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베이징을 다녀왔는데요. 그러셨군요. 베이징 분위기는 핵이나 미사일 문제,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한 그 이야기거리는 사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 북핵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북핵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북한에 대한 핵 문제에는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다 걸려있는 문제고 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주변 상황들까지 보면서 접근하게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군요. 사드 부분은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수차례에 걸쳐 사드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중국적 특성, 중국 사회주의 특성을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꺼내면 아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구조에서 지금 이제 19차 당대회가 코앞에 있는데요. 19차 당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시진핑 지도부의 이기,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부의 진정한 권력은 지금부터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외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시진핑의 그런 그동안의 그 언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금 19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그 중국의
입장, 이것이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호한 지도자 이미지, 이것과 또 연관돼 있어. 이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고 북핵 문제는 자기들 생각에는 대내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드 문제와 이제 북핵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보는 거고. 그렇죠.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행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그렇겠네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롱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 수출 금지도 포함되어 있고 김정은 자산 동결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뉴스에서는 자산 동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열쇠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숙명처럼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그동안 늘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동안 한 7, 8차례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중국의 그 행동만을 쳐다보는 그런 꼴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원유 공급 중단과 관련된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에서 봤을 때 엄청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또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통일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북한을 중국은 버릴 수 없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고 러시아의 입장도 역시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한 묶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핵실험 이후의 일련의 과정도 역시 이제 외교적 해법에 대한 언급도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강하게 말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죠. 중국이 북한 원유를 끊기가 쉽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군사행동을 옵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그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그 관계 설정 과정에서 또는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강경한 말로서의 최대치의 폭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이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정확하게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미국이 절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제재가 일치된 엄청난 북한을 향한 쓰나미급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저는 좀 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김정은의 운신의 폭이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좁다고 느끼지만 의외로 또 넓은 그런 측면이 또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생각하기에 이 핵을 한번 터뜨려 놓으니까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쪽에 그 철도 궤적하고 북한의 철도 협궤하고의 약간 이제 어떤 뭐랄까 폭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좀 차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낮은 핫산 철도 이거를 좀 보수 공사하려고 하는데 자재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도움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국제적인 정세 또 지금 한반도 정세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그런 철도 연결 그 이야기는 나온 것은 사실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실현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금 굉장히 세게 가해져야 된다 이런 국제적인 여론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실제 실현되는 것은 좀 더 흐름 자체가
지금의 국면에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대화 쪽으로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면 또 상황은 또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뭐 이상한 괴소문도 나오고 정권 수립인 구구절에 북한이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 도발 가능성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될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북한 나름대로 구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 88년도 9월 9일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그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한 11일 정도의 투표를 하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재 결의안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보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서 행동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지금 판단이고요. 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독자적으로 지금 뭔가 그 한반도의 정세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또 그 과정에서 한미중 협력의 어떤 최대 공약들을 또 찾아내는 그 속에서의 압박과 제재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길게 봤을 때 대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적절하게 또 조화롭게 또 한국 정부가 또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가 지금 시험대에 지금 올랐다 이 생각입니다. 끝부분에 말씀해 주신 외교가 실험대에 올랐다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함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